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율은행하라.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넣어두다가 TDF 투자로 바꿔보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TDF를 고르려고 하니 여러 회사에 다양한 TDF가 나와 있어서 어떤 것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TDF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그러면 내게 맞는 TDF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텐데,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나간 게 언제세요? 마지막이요. 2019년인 것 같은데 너무 그립습니다. 비행기 이야기를 꺼낸 거는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TDF랑 되게 비슷하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 게요. 자동항법 장치가 있다고 해서 뭐 조종사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동항법 장치라는 것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네. 비행 과정을 모두 다 이제 자동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항로, 뭐 목적지, 순항 속도, 뭐 고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일럿 장치에 다 세팅을 해놓고 이륙할 때까지 이제 조종사가 직접 또 수동으로 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정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정도 되면 이제 자동항법 장치로 전환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네. 이 TDF를 운영하는 것도 말씀해주신 비행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이 입력된 어떤 비행기에 말씀하신 항로라든지 뭐 그런 고도들이 저희는 글라이드 패스라고 부르는 이름의 어떤 자선 배분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조종사의 역할이 펀드 매니저다. 현장에 나가셔서 TDF 관련된 설명도 많이 하실 거고, 네. 그 뭐 일반인 대상도 하시고 이제 예. 판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예. 하실 텐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일단 직관적으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이 타겟 데이트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TDF 뒤에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네 자리 예.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뭐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 뭐 빈티지 그렇죠. 네. 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출생연도에 은퇴 시점을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71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 60세를 더 해보시면 100세 연타고 싶은데 무슨 세를 하시니까 네. 보통 60세 연타하면 70 더하기 뭐 60 해가지고 2030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은퇴 시점인 2030, 뭐 가까운 게 2035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TDF를 골라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죠. 그러면 나는 근데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2030 안 하고 2045 하거든요. 예. 그럼 틀린 거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선택할 때 출생연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데처럼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따져봐야 된다. 투자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면 높은 숫자, 은퇴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숫자 2045 같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투자를 원해 라고 하시는 투자자들은 2025와 같은 좀 낮은 숫자, 낮은 빈티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이제 자기의 출생 연도에 네. 예상 은퇴 연령을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 연령을 정한다. 그렇죠. 네. 그런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투자 성향을 따라서 뭐 조금 더 가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게 목표 연령, 타겟 데이트를 빈티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빈티지 정확하게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빈티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빈티지라고 하면 뭐 오래된. 보통 보면은 뭐 빈티지룩. 그렇죠. 와인에서도 빈티지 그렇죠. 많이 와인은 쓰잖아요. 이제 특정 그 연도에 생산된 와인, 또 포도 품종에 그 생산된 그 수확한 해.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예. 빈티지 와인은 이제 생산된 거를 뜻하는데 예. 이게 TDF로 오면 빈티지를 네. 아까 말했듯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 이걸 네. 하니까 거꾸로 좀 되어 있는 거라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TDF에 사용될 때는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게 은퇴 시점이기 때문에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통용해서 그냥 사용한다. 편하게 이제 목표 시점, 빈티지, 이건 다 예상하는 퇴직 연령들 네.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쉽게 되겠네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상품에 투자하다 보면은 수익률 신경 안 쓸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그 수익률 어떻게 확인하고 확인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3년 이상 장기 수익률, 동일 빈티지. 3년 이상 긴 수익률을 봐라. 네.
뭐 한 달 수익률, 뭐 1년 수익률 이런 게 기간 아니고 수익률이 아니라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뭐 치우친 뭐 수익률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상품은 3년 정도 되는 대표 수익률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이제 동일 빈티지를 예.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동일 빈티지라고 하는 거는 같은 빈티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의 2030, 그다음에 타사의 2030은 유사한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과일을 볼 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과, 배를 비교를 하지 않진 않습니까?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를 하자. 애플 또 애플. 네, 빈티지는 동일한 빈티지끼리 비교를 해야 정확하다. 근데 수익률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수익률이라는 건 이게 확정적인 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변하죠.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네. 흔히 위험이라고 하는데 네. 수익률과 함께 우리가 또 위험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네.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위험의 척도로는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어려운 거 있어요.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에 나오면 뭐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는데 네. 여기서부터 투자자들이 마음을 놔버리거든요.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표준 편차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이 얼만큼 움직였느냐라는 변동할 거거든요. 수 있느냐? 네, 어느 정도 폭에서 움직였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익률이 10%다. 평균이 10이다. 네, 표준 편차가 5다. 10%를 기준으로 편차라는 거는 벗어나는 정도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5에서 5% 빼면은 5%. 네. 이쪽으로 가면 15%니까 5에서 그렇죠. 15% 사이에. 예, 이게 이제 1시그마라고 해서 뭐 68% 정도의 확률로 요 수익률 값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아까 5%였으니까 곱하기 2하면 10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평균이 10이었으니까 네. 이쪽으로 당기면 0, 0, 이쪽으로는 20. 네.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95%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넓다라는 말은 네. 이 레인지가 되게 넓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이제 표준 편차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거 보실 때 이게 넓다라는 말은 내가 이런 기대 수익으로 투자를 하지만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맞습니다. 좀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 네. 이게 무조건 나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척도값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TDF를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표준 편차는 결국 이 수익률의 짝꿍인 거거든요. 같은 2045 펀드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2045의 수익률이 쫙 있을 거지 않습니까? 회사별로. 그러면 이 수익률 차이가 있는 만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나 낮은지 여기까지가 사실 한 묶음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만 보지 말고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했는지 그렇죠. 같이 놓고 봐야 예. 이 수익률도 제대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투자의 효율성,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척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유형의 빈티지라면 수익률은 높고 빈티지는 좀 낮은 게 투자 효율이 높다. 좋은 펀드다. 소위 말한 가성비 높은 거를 고를 좋다. 때 예.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것들 그렇습니다. 네. 동일한 그 범위 사과 범위 내에서 사과 중에서는 그렇게 제일 좋은 말씀을. 사과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TDF들 네. 중에는 보면 자체적으로 운용사가 운영하는 게 있고 그 그렇죠. 운용 자체를 위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좀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서로 간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자체 운용과 위탁 운용을 저희가 나누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운용 주체에 따른 거고 이제 위탁 운용의 장점도 굉장히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용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뭐 해외 유수의 TDF들의 운용 전략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에서도 초기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TDF 시장이 커지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위탁 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계약 관계가 있고 운용의 주체가 주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탁 운용을 하던 회사들이 자체 운용으로 옮기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체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반대의 좀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TD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라이드 패스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국내에서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인의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포커싱 되어 있다. 그 두 개의 장단점을 좀 살펴서 나한테 맞는 거를 네, 좀 고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단계 좀 더 넘어가면 우리가 TDF들 중에도 보면 뭐 액티브 TDF다, 패시브 TDF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배웠어요.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투자 대상이 액티브 펀드들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액티브 TDF라고 하는 거고, 뭐 인덱스나 ETF에 투자하는 거를 패시브 TDF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투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따른 그 비용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패시브 TDF 같은 ETF의 장점들은 비용의 효율성, 뭐 리밸런싱의 유용량, 뭐 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TDF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자산들이 조금 더 다양한 투자 대상의 다변화를 취할 수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패시브의 ETF 시장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하지만 모든 자산들을 복제를 해서 ETF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상의 다양화 측면, 그다음에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액티브 TDF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적으로 뭐 선악을 개념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스타일에 대한 문제들을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TDF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전체적으로 액티브 TDF랑 패시브 TDF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받는 예, 거라고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액티브랑 패시브를 섞어가지고 뭐 블렌디드, 그렇죠. 네. 우리 커피점에 가면 이제 콩도 섞어가지고 예, 예, 예. 블렌디드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대상을 뭐 액티브에 한정하고 패시브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두 개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블렌디드 TDF 형태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액티브 TDF인지 패시브 TDF인지 뭐 브랜디드 된 건지 이걸 네. 보려면 이제 뭐 자산운용 보고서 이런 걸 보면 되나요? 그렇죠. 자산운용 보고서 상에 이제 투자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투자 대상이 ETF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특정 펀드들로 되어 있는지 요 정도 차이로 구분을 그걸 할 수 보면 있어요. 이게 블렌디드다 아니면 패시브다, 네. 이런 것도 유추하실 판단하는 수 게 있습니다. 유추할 예. 수가 있겠네요. 네. TDF의 핵심하면 우리 또 글라이드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제 가입할 때 이 글라이드 패스 반드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글라이드 패스의 그 모양을 살피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모르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글라이드 패스의 모양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TDF가 적격 TDF 여부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격 TDF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거는 위험 자산이 몇 프로까지 들어가고 몇 프로까지 떨어지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적격 TDF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적격 TDF가 위험 자산의 최대 비중이 80%, 그 다음에 최소 비중이 은퇴 시점에 있어서는 40% 이하.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몇 프로까지 가입 가능하신가요? 위험 자산으로 된 거 주식 비중이 40% 넘어가는 건 맞습니다. 70%까지 맞습니다. 자기 자금의 네. 70% 네.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를 또 뭐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이 아닌 특정 펀드들을 검색해서 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적격 TDF는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을 보지 않는다. 즉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TDF로 내 퇴직연금을 전체를 다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적격 TDF 물어보면 되나요, 그냥? 100%까지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전산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그럼 있고요. MTS나 네. 예. 뭐 HTS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운용 딱 넣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는 적격인 거고, 예.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걸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들은 적격이 아닌 건데, 예.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적격 TDF가 아닌 것들도 있긴 한가요? 아닌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19년도 8월에 바뀌었는데 최초에는 이 글라이드 패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적격이 아닌 TDF가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추세들은 대부분 적격 TDF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나와 있는 거.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같은 TDF 시리즈인데 20, 뭐 50 이거는 비적격이고 네. 20, 25는 적격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그 시리즈는 네. 다 같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때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펀드가 2050 같은 경우는 최대 비중이 8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적격 TDF 해당이 안 됩니다. 비적격입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런 감독 규정이 일단 개편이 됐고요. 이런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제 출시될 때 TDF 2050 같은 경우도 대부분 100%까지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퇴직연금 같은 거를 하나의 적격 TDF로 다 관리하는 거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TD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 환율 변동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TDF는 환해지 하라, 뭐 하다 환해지 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라, 펀드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환율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문 투자자들도 가장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 금리보다 예측하기 힘든 맞습니다. 게 환율이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예. 일반적인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톤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환해치 하라는 느낌 같은데. 그때 또 그렇다고 환해지가 무조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유리했던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특정 투자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그 환율 변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고 있을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펀드명을 보시면 나중에 펀드명을 또 공부를 하겠지만 펀드명 뒤에 가로 열고 H 그 다음에 또 가로 열고 또는 UH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거든요. 했지? 안 했지? 맞습니다. 했지, 안 했지의 이제 줄임말인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쪽 던져주고 투자자한테 해지할 건지 안 해지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 펀드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펀드들 지금 아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0% 이상의 펀드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환해치를 실시를 합니다. 글로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TDF 기준으로. 근데 좀 좋은 특정 펀드들에서는 이제 그 환해치 비율을 좀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 해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스타일에 따라서 진짜 해지 비율을 거의 픽스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유연하게 해지형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펀드 규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펀드 규모가 좀 지나치게 적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감독관 당국에서나 저희가 이제 규제를 볼 때 가장 큰 이슈가 소비자 보호거든요. 근데 이제 소규모 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규모가 아주 작은 펀드. 아주 작은 펀드들. 이 그럼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1년 기준으로 설정이 50억이거든요. 50억이 예. 안 넘어가는 펀드를 소규모 펀드라고 한다.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소규모 펀드가 되면 기존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불리해 줄 수 있는 게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운용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계속해서 펀드라는 거는 자금이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자산을 사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펀드가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감독당국도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TDF랑 그럼 연결이 되느냐? TDF 같은 경우는 보통 빈티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가 5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5년마다 그럼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1년에 50억씩은 채워야 되는 소규모 펀드 이슈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특정 TDF 중에 네. 빈티지별로 50억이 안 넘어가면 그 빈티지는 소규모 펀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용 규모를 따져봐라. 단 그 운용 규모는 최상위 펀드 기준이라고 해서 모자 펀드 기준일 때는 모 펀드 기준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펀드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이제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수수료 부분들은 도대체 TDF는 얼마나 되고 또 확인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TDF 기준으로 운용보수 저희가 운용사의 운용보수가 한 40bp 수준인 것 같아요. BP는 0. 몇 %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면은 100분의 1%? 네네. 맞는 거죠. 네. BP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00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연한산되는 운용보수는 한 40원 정도. 그래서 0.4% 정도의 운용보수가 있고요. 판매보수는 그 클래스나 종류형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우리 뭐 일일이 구분하는 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제 제일
싼 펀드, 네. 비용이 싼 거랑 좀 비싼 거 펀드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이? 지금은 한 30에서 40bp, 그러니까 0.3에서 0.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뭐 같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기는 한데 네. 그럼 비용을 아끼려면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투자하시거나 스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펀드 이름 뒤에 뭐 이클래스라고 이클래스, 해서 예. 있는 예. 것들 말하는 그렇게 거죠?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판매 보수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절감된 보수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기왕이면 예, 동일한 펀드인데 네, 이 클래스는 수수료가 작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좀 누적되면 효과가 좀 네.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제 4개에 맞는 TDF 고르는 방법과 관련해서 9가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